어느 날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부동산 경매 관련 영상 하나를 클릭하게 됐죠. 아무 생각 없이 틀어본 영상이었는데 화면 한쪽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경기 광주시 탐벌동 낙찰가 7억 3천만 원.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얼얼해지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익숙한 아파트 외관, 구조, 발코니 모양까지도 제 기억 속 그 집과 똑같았죠. 2022년 여름, 전 재산을 털어 제가 샀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실이 믿기지 않아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자막에 나온 가격도, 영상 속 단지, 이름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지나쳤을 단순한 숫자 하나가 제게는 지난 10년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제 이름은 심정숙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지금은 경기도의 한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경북 영천의 논두렁 옆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의 농사꾼이셨고 어머니는 손끝이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군부를 지펴놓고 장에 가서 미역과 마른 오징어를 팔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시절 집안의 맏딸이었습니다. 남동생 셋을 챙기고 학교가 끝나면 마늘 까고 콩을 털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참고 견디고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내버스도 제대로 못 타봤던 시골 소녀가 서울에서는 종로의 좁은 골목에서 하숙을 하며 옷가게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당시엔 서울말도 어색하고 사람들 눈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꾹꾹 참으며 일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시계 하나 사서 아버지께 보내고 교통비 아껴서 동생들 참고서 사줬습니다. 29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판교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그 시절 판교는 지금처럼 번듯한 동네가 아니라 논밭과 공장지대가 섞인 지역이었습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성실함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작은 체육용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탁구채 몇 자루와 운동화 몇 켤레로 시작한 가게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골프 붐이 불었고 골프 장갑과 퍼터, 연습용 매트까지 진열대가 채워졌습니다. 판교에서 30년 가까이 장사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연습장에서 돌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오고 대기업 부부들이 골프채 맞추러 오는 모습을 보며 이 동네가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냉풍기를 틀어놓고 겨울엔 난로 앞에서 손을 비비며 물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매출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 둘 인터넷에 옮겨갔고 어떤 손님은 사장님, 이거 네이버가 더 싸요라며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기도 했죠.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나중엔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월세는 매년 오르고 매출은 줄고 사람들은 변해갔습니다. 가게 안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국 은퇴를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결혼도 시켰고 자산이라곤 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부를 덮고 문을 닫은 날,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게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모은 약 3억 7천만 원의 전 재산을 손에 쥔 채 막막한 마음으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무렵 동네 부동산 사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아파트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광주 탐벌동이 뜨고 있어요. 거긴 신축 단지고 전세 수요도 있고 교통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월세든 시세 차익이든 수익 볼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땐 뭔가라도 해둬야 노후가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노후는 막연했고 돈은 한계가 있었죠. 제가 산 아파트는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의 경남아너스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었고 도서관, 보건소, 시청도 도보권에 있었습니다. 회안대로라는 큰 도로가 단지 앞으로 지나가고 버스 노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49평형 넓은 평수에다 18층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채광도 좋고 단지 구조도 깔끔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서 3억, 저축은행에서 4억을 대출받고
남은 3억 7천만 원은 손에 쥐고 있던 전 재산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대출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자만 잘 갚으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당시 제 연소득은 약 4,700만 원이었고 DSR도 간신히 맞춰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은 듯 했습니다. 집값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았고 이자도 잘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더군요. 4%였던 금리는 5.5%를 넘겼고 이윽고 6%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5%를 넘겼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심장 이상으로 입원했습니다. 검사와 시술을 반복하며 병원비는 불어났고 보험은 대부분 보장 외 항목이라 감당이 안 됐습니다. 병실 바닥에 앉아 가계부를 보던 날, 제 통장엔 잔고가 17만 원 남아 있었죠. 그날 저는 밥 대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연체가 시작됐고 하루하루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등기소에서 압류 통지서가 도착하고 곧바로 경매 개시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내가 가진 집이 아니라 집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피땀으로 모은 노후 자금으로 샀던 곳이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5천만 원. 제 손으로 써내려간 계약서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그중 3억 7천만 원은 판교에서 평생 장사하며 악착같이 모은 제 전 재산이었고 나머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낙찰된 금액은 7억 3천만 원.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4억 2천만 원이었죠. 거기에 연체가 시작되면서 붙은 각종 연체이자, 법무비용, 세금, 관리비, 체납분까지. 이른바 기타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이 약 6천만 원. 총 손실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초 저희 전 재산이었던 3억 7천만 원은 온데간데 없고 잔존 채무만 1억 넘게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익을 따져보면 속이 메스껍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리는커녕 나를 갉아먹고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실 무너진 겁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으니 남편이 묻더군요. 정수가 괜찮아. 그 한마디에 울컥해서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남 탓으로 보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무책임하게 말만 했다고 생각했고 저축은행이 돌연 금리를 올린 것도 분노스러웠습니다. 세상과 제도가 왜 이리 약자에게 가혹한지, 정부가 왜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지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모든 화살이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욕심이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이 뚝 끊겼는데도 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쉰다고 하면서 돈은 여전히 굴러올 줄 알았던 겁니다. 수입보다 큰 빚을 졌고 대출을 대출로 메꾸려 했고 시장이 꺾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건 저였죠. 노후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우선입니다.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게 생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집값은 오르겠지 같은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 살았습니다. 뼈저리게 느낀 건 우리가 자산이 아니라 환상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치료 중입니다. 약값과 병원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자식들은 가끔 전화를 해옵니다. 엄마, 집은 아직 그대로 있지? 묻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을 흐립니다. 아직 우리 형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말을 꺼낸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 저희는 지하 1층의 작은 전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 발자국이 보이고 햇살이 반쯤 걸친 거실이 우리의 유일한 사치입니다. 그래도 삶은 흘러갑니다. 주말엔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꽃은 피고 바람은 불고 세상은 언제나처럼 제 속도와 상관없이 흐르더군요. 하루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노란 개나리를 봤습니다. 봄이면 잊지 않고 피는 그 꽃들이 마치 내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저는 참 오래 울었습니다. 울면서 마음속의 뿌리 같은 고집이 조금씩 뽑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저처럼
그래도 괜찮겠지. 이번엔 오를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빚을 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희망을 이기면 그건 욕심이 됩니다. 은퇴는 모험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절제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보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야 합니다. 혹시 이 집이 안 오르면, 혹시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그런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노후의 보루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땐 그것이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한 번 그 무덤에 발을 디뎠고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없지만 마음속에선 다짐이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하루 한 끼를 먹고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삽니다. 가진 건 줄었지만 불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허영에 속지 않겠다고, 다시는 빚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제 5억에 가까운 손실은 조금은 의미 있는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